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폴더블 세상을 맞이할 시간.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 삼성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화사한 꽃다발과 함께 온 가족이 둘러싸여서 축하를 하던 또 축하를 받던 그런 평범한 졸업식 풍경이 그리운 요즘입니다. 요즘 한창 졸업 시즌인데요.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각자 교실에서 영상으로 혹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또 심지어 스튜디오에서 셀프 졸업사진 촬영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배달 음식까지 시켜 먹으면은 코로나 시대 자체 졸업식 끝! 시끌벅적했던 그 졸업식 풍경이 그립기도 하지만 친구들과의 따뜻한 기억과 함께 졸업 후 이어질 새로운 삶에 대한 꿈과 희망은 여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5시 브리핑 시작합니다. 신규 확진자 5만 명이 육박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방문한 윤석열 후보 소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20대 대선 구원투수로 등장한 이낙연 전 대표의 취임 일성을 전해드리겠고요. 북한이 이 자강도의 여의도 면적 2배에 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를 완공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픽 인터뷰에서는요,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20대 대선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적되고 있는 언론의 편향성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차 대선 후보 4자 합동토론회 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일의 코너죠. 친절한 경제시에서는 반성문까지 써냈지만 300억에 가까운 영업 손실을 기록한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먹튀 여진에 대해서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기상의 뉴스 공감,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준비되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빵톡으로도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기상의 뉴스 공감에서는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그곳에서도 여러분들 댓글 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기상의 뉴스 공감 시작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자, 오늘도 5시 브리핑 시작합니다. 5시 3분 22초 막 지나고 있고요. 김정아 기자 그리고 오창희 사무국장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신규 확진자 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까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확진자들 이제 투표는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예, 정치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죠? 네, 먼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요. 네. 오늘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 폭증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요. 본투표일과 사전투표일 당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확진자들의 현장 투표를 가능케 하는 참정권 보장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네.
그 2020년에 있었던 그 총선이 네. 예, 또 떠오르기도 하네요. 네, 그때도 지금처럼 코로나 확산 와중에 치러졌었거든요. 그랬죠. 네, 기억나요. 아마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거리두기 하고 손에 일회용 장갑을 끼고 했었잖아요. 네. 확진자의 경우엔 사전 신고를 통한 거수 투표를, 또 신고 기간 만료 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확진자는요, 특별 사전 투표로 투표를 했었습니다. 또 미확진 자가격리자는 사전 신청 후 투표일 당일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서 번호표를 미리 배부를 받아서요. 네. 오후 6시 이후 일반 선거인의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을 하면요, 투표를 할 수 있게 했었는데요. 네. 이번 대선에서는 이에 더해서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사전 투표를 허용을 하고요. 확진자의 경우 선거 당일에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방역 당국으로부터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서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2일차의 사전 투표소에서, 그리고 선거 당일 투표의 경우에는 본인 지역구 투표소에서 각각 일반 선거인 투표 종료 후에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지금 여야 모두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권 보장이 일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선거법 개정 처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이런 행사는 좀 잘 치러내는 것 같아요. 규칙도 잘 지키고 네네. 질서도 그렇고. 국가 역량이고요. 예, 예. 그 이전에 국민 역량입니다. 이 문제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지시를 했고 국회 차원에서도 뭐 법률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요. 반가운 일입니다. 또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참정권만이 아니라 국민이 다양한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네. 이렇게 별도로 비용이나 인력을 들이는 것 이거는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여태까지는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 최소한의 권리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정권을 최소한 지키면 된다. 그건 6시에 끝나는 거고 네. 6시에 끝나지 않고 9시까지 연장하는 건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권리는 최소주의적 관점이랄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최대주의적 관점으로 봐야 되고 이거는 참정권만이 아니라 다른 권리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최대한 네.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네. 중요한 포인트이신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주교를 만났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천주교 표심 잡기라고도 이제 많이들 표현하는데 네. 그런 어떤 행보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많은 언론이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네네. 일단 현장 분위기는요, 일반적인 정치인의 인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 후보가요, 오늘 예방에서는요, 노란 꽃다발을 선물을 했고요. 정순택 대주교는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계 평화의 날 담화를 인용을 했는데요. 네. 정치인들은 임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휘플리즘을 경계한 발언인데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이 더 크다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를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대주교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네. 우리 국민 모두가 또 힘든데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더 이렇게 힘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에 더 이렇게 경청하는 그런 또 정치를 펼쳐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는 또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도 들을 수가 있었고요. 자, 정대주교는 이제 청년, 젊은 세대들을 위한 정치인의 역할도 또 강조를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때문에 젊은 세대가 공정이라는 가치에 더욱 민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좌우를 막론하고 성실하게 살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에 힘을 써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오늘 예방에서는요, 윤석열 후보가 40여 년 전 명동 분당에서 세례를 받았던 기억을 소개했습니다. 세례명은 암브로시오예요. 네. 검사 생활 전까지 10여 년간 매주 일요일마다 성당을 갔다고 하는데요. 윤 후보는 그때 들었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며 평생의 신조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40년 전에 명동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기억을 또 나누기도 했고 세례명은 암브로시오다. 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순택 대주교는 정치인에게 바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정치가 누구나 성실하게만 살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정치가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누구든지 그에 대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뭐 또 그러려고 대선에 나왔습니다. 네네. 뭐 이런저런 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의 얘기가 굉장히 놀라웠는데 동문서답을 했거든요. 네.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40여 년 전에 명동성당에 세례받았다. 네네. 그 얘기가 나왔어요. 검사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다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안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상처를 받았는데 아니 교회 지도자 앞에서 교회 안 나간다는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편하게 해도 되나요? 이게 배견지 냉담인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는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종교 앞에서는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떨 네. 때는 뭐 성경책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것 같은 새 성경책 들고 개신교회 갔다가 또 뭐 왕자도 썼다 무속도 한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네. 종교에 대해서는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정순택 제주교회 말씀이어서가 아니라 누구 얘기든 간에 묻거나 요청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의 역할을 당부했으면 정치의 역할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말해야지 동문서답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태인데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런 심각한 모습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여줘서 되게 놀랍고 또 약간 뜨악했습니다. 네. 뭐 동문서답에 대한 부분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여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신자로서 약간 상처가 교회 안 나가요. 검사 된다부터 안 나가요. 네. 고 말을 했기 때문에 검사 생활 전까지 10년 동안은 매주 일요일 동안 성당에 다녔는데 그렇죠. 검사 된대. 이후에는 구속 이제 끝난 다음에 네. 사법시험 합격한 다음에 안 나간다는 거니까 이게 네. 뭔가 의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톨릭과의 또 어떤 인연을 추억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청와대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불쾌하다, 매우 불쾌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중앙일보가 윤석열 후보를 인터뷰했는데요. 집권할 경우 윤석열 후보가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란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윤 후보는요. 민주당 정권이 검찰에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한 건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언론에 윤 후보가 한 말이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무리 선거지만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윤 후보는요. 예방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청와대 입장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불쾌한 일이 뭐가 있겠냐. 시스템상 그렇게 된다는 말이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논평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꿈꾸는 나라는 검찰 공화국인지 묻습니다. 적폐청산 발언 국민은 아연실색. 윤 후보가 본부장 의혹에 대해 수사가 끝났다거나 검증 끝났다고 강변하면서 적폐청산 말하는 건 이중성의 그치다. 윤 후보는 정치보복 떠올리는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게 참 재미있는 상황인 것이 이번 정권의 검찰총장이 윤석열 후보잖아요. 예. 저는 일단 검찰이 왜 이럴까 잠깐 짧게 설명해 보면 네. 경찰의 최고 책임자는 경찰청장입니다. 그렇죠. 국세청장, 관세청장이에요. 근데 검찰만 청장이 아니라 총장이에요. 총장. 총이라는 게 이제 거느리다, 뭐 다스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하나의 조직입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네네. 있었죠. 법령에선 빠졌지만 지금도 모든 검사가 한 몸이 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직전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검찰에 대해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사실상의 지시.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뭐 조국 수사했듯이 탈탈 털어라 라고 정치보복을 주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래서 문제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었을 때 또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를 돌아가면 최고 책임자였죠. 네. 민주당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럼 범죄를 저지른 건 누구냐면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뭘 했냐면 사주. 법률적으로 이제 교사를 했다는 거죠. 물론 교사범도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실행했다면 더 큰 문제 아닌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네. 또 하나는 정권과 달리
검찰은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되는지 아닌지 잘 알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평생 뭘 했냐면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 만 판단하고 살았던 사람이 법관은 아니지만 죄를 줄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면서 그렇죠. 예. 3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전에 공부도 꽤 했겠죠. 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또는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는 건가요? 또 하나는 자, 이렇게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해놓고 방금 김 기자 소개해 준 멘트는 뭐였냐면 아니 꺼리낄 게 없다면 기분 나쁠 게 없다라고 네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꺼리낄 게 없어도 말 자체가 기분 나쁠 수 있는 건 우리가 욕설을 들을 때 네. 무슨 짐승의 자식이다 이런 욕설이 한국말에 있잖아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짐승의 자식이 아니어도 기분 나쁜 거잖아요. 나쁜 그렇죠? 건 나쁜 거죠. 아니 사람 자식인데도 네. 기분이 나쁘죠. 욕이라는 건 뭐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부적절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민주당은 또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접전이긴 한데 배우자 논란이 또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민주당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요, 당과 후보의 요청을 받고 많이 고민을 했다며 고민 끝에 받아들인 건 민주당이 국정을 맡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민주당이 그동안 부족했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낙연 원톱 체제의 선대위가 된 거죠.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전면에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카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논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는데요.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금 전에 5시에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발언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또 배모 사무관에게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다라고 했고 또 수사와 감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기를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네네. 했고요. 또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경계하겠다. 거듭 죄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질의 응답 시간에서는요. 사과한다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냐라는 질문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 어떤 사과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사과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또 일단 이낙연 김혜경 씨 문제를 보면 네. 뭐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나온 바에 의하면 아주 엄청난 뭐 비리나 갑질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네네. 뭐 카드값 12만 원, 11만 원 네. 뭐 정도인데 샌드위치 사고 소고기를 네네. 샀다. 하여튼 간에 네. 그것도 일종의 기관장이란 분들이 특히 선출직 단체장들이 보여줬던 뭐 일반적인 행태 아니었나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독 더 하거나 또는 뭐 덜 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따라서 예전에 박원순 시장 때도 그랬고 안희정 지사 때도 그랬는데 비서진하고의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업무로 만나는 사이인데 그것이 아닌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오하거나 착각하거나 그래서 저는 공적으로 만난 사이가 얼마나 두려운 사이인지를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이 깨닫는 그러게 계기가 말입니다. 돼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편하게 이렇게 대하는 아랫사람이 아닌데 아랫사람 대하듯 편하게 대하는 관행이 이번에 조금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낙연 씨가 뭐 총괄 선대본부장이 돼서 원톱 체제로 가는 건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게 국민의힘도 앞으로 그럴 텐데요.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정이거든요. 이쁘게 보이기 경연대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아마 노력할 거고요. 마지막 날까지 국민들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카드를 제시하기 위해서 네. 이쪽 저쪽 세력들이 다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낙연 씨는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유가 굉장히 그 감각
있고 또 차분한 말투 같은 거, 네. 순발력도 괜찮고 네네. 그다음에 약간 뭐랄까 경륜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이낙연 씨가 상당히 높이 평가받았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살리면 우리 정치 시스템이 좀 더 뭐랄까요, 좀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그런 품이 있는, 품이 있는 네. 정치가 될 수 있을 것 말 같고 한마디들이 김혜경 씨에 필요할 것 대해서도 같습니다. 진솔한 사과 이런 표현도 좋은 것 같고요. 네. 이게 민주당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이 경쟁하듯이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고 그쪽에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유승민 의원이 나오시면 좋겠는데 예. 전화 통화도 안 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유승민 의원이 경제통으로 사실 그렇다, 정말. 상당히 그 국민 유승민 지지는 의원. 좀 떨어졌지만 약간 김동연 후보 비슷한 이미지 네네네네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물 경제를 예. 잘 알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 맞아요. 또 콘텐츠도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분들의 지혜들이 모이고 그런 분들이 함께 한다는 건 그분들의 공약이랄까 그분들의 콘텐츠를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성숙할 수 있으니까 이 당 저 당이 다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의 존재가 좀 더 그리워지는 그런 지금 선거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대통령 선거지만 대통령만의 나라는 아니거든요.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치 세력을 뽑는 것이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을 보고 뽑기도 하고 후보를 보고 뽑기도 하고 이렇게 겹쳐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 당 저 당 할 것 없이 국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한다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죠. 네, 지금 시점에서 뭐 양당에서 우주의 기운을 다 네. 끌어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올림픽 기간에는 베이징 초이스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이징 초이스 아나운서 이혜은입니다. 네. 뭐 이거 쇼트트랙 얘기가 그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예. 오늘 저녁 또 경기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8시인데요. 쇼트트랙 남자 1500m 준준 결승을 시작으로 걱정돼요, 벌써. 그렇죠. 또 어떻게 나올까 걱정돼요. 예. 네, 걱정도 되고 그래도 선수들 끝까지 열심히 달려줬으면 하는 네네.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또 8시 44분에 여자 1000m 예선전, 9시 45분에는 여자 3000m 계주 준결승전이 치러집니다. 네. 부디 제발 이번에는 억울한 판정 없이 설욕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남자 1500m 종목에서만 메달이 결정될 예정이지만 지난번에 판정 논란 이후에 한국과 또 메달을 빼앗긴 헝가리까지 네네. ISU에 이의 제기를 하면서 과연 오늘 판정 어떻게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할 때는 별로 개의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이미 너무 그거 신경 쓸 사람들이면 혼탁해져서. 이렇게 안 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요.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판정에서 좀 논란이 될 부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네네네.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관측도 있고요. 네. 지금 우리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2022 눈 뜨고 코 베이징 올림픽이다. 네, 그런 말 많더라고요.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판정 논란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한국 선수들 탓만하는 이 베이징징징 올림픽이다. 베이징징징.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부디 신중한 판정으로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기만을 바라고요. 네네. 또 우리 선수들 오늘 남자 1500m 준준 결승에는 황대헌, 이준서 선수 출전하고요. 네. 또 지난 경기에서 넘어지면서 손을 다쳐서 11바늘이나 꿰맸다는 박장혁 선수 본인 의지는 강하지만 상태를 좀 체크를 해보고 출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m 예선에는 김아랑, 최민정, 이유빈 선수 출전하니까요. 많은 응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응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더욱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누리꾼들 응원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한 누리꾼은 올림픽을 중국 운동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네네. 우리 선수들 고생이 많습니다. 응원은 쉬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힘을 보탰고요. 또 다른 누리꾼은 이번에도 판정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제는 금메달보다도 어떻게 실격 처리할지가 더 궁금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응원글과 함께 조심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보이더라고요. 조심해라. 네, 그 점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 어떤 레이스를 펼치든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네.
자, 그리고 정말 강호의 단비 같은 첫 메달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생중계로 응원하면서 스피드 스케이팅 1500m 경기 봤는데요. 네. 자랑스러운 김민석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당당히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민석 선수는 2018년에도 같은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해서 네. 올림픽 2회 연속 메달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고요. 또 평창올림픽 당시에는 실력자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뒤쪽에서 넘어지는 이변까지 발생을 하면서 깜짝 메달이다 이런 느낌도 조금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펼친 레이스는 김민석 선수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좋은 실력과 강한 정신력 갖추고 있는지 증명하기에 이게 충분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1500m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는 좀 낯설고 좋은 네. 결과 내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던 종목인데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메달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또 같은 조에서 달린 루이스 선수가 20년 만에 이 종목 올림픽 기록을 경신을 했는데 네. 김민석 선수가 함께 달리면서 끝까지 잘 붙었다는 것만 봐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김민석 선수가 내가 첫 메달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면서 나라도 메달을 따서 한국 선수단의 힘이 돼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많은 힘이 됐고 또 오늘 경기에 나서는 우리 선수들에게도 엄청난 힘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 루지 경기에서 독일 출신의 한국인 아일린 프리쉐 선수도 루지 1인승 경기에서 19위로 경기 마쳤습니다. 2차까지 21위였는데요. 3차 시기에서 19위까지 끌어올려서 4차 시기까지 나섰고요. 4차 시기에서 썰매가 뒤집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했지만 네. 끝까지 완주해내는 감동적인 모습으로 스포츠 정신 보여줬습니다. 네. 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기 또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8시 반이라 그랬나요? 45분? 8시부터 있습니다. 8시부터 네. 예, 경기 지켜봐야겠고 그다음에 내일은요? 영미 이거 기억하시죠? 영미. 네. 영미로 기억되는 여자 컬링. 컬링. 예. 네, 내일 시작이 되고요. 평창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던 여자 컬링 팀인데 이번에도 메달권 진입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오후 5시 5분에 캐나다와 여자 컬링 1차전 경기를 치른다고 하니까 많은 응원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내일은 오전부터 뉴스에 좀 귀를 기울이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차준환 선수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 연기 준비합니다. 애초 목표가 탑10 진입이었는데 3위인 일본의 우노쇼마 선수와 6.39점 차이가 나긴 하지만 쇼트 프로그램에서 4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메달권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미 한국 남자 싱글 선수가 올림픽 쇼트 프로그램에서 5위 이내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기록이고 최초의 기록입니다. 네. 또 역시 오전 10시 반에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 안겨줬던 윤성빈 선수 그리고 정승기 선수가 스켈레톤 경기에 나서고요. 저녁 10시 반에는 루치팀 개주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4년 전 딱 요맘때 평창 동계올림픽에 개막식이 있었더라고요. 네. 예. 그때에 참 우리가 큰 대회를 잘 치렀었구나라는 생각을 이번 새삼. 또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 새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부터 화가 나는 뉴스까지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의 픽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레입니다. 두 번째 대선 후보 사자 합동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2차 대선 후보 사자 합동 토론회는 국민의힘이 주최 측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무산되었다가 다시 일정이 재조정됐고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20대 대선 국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 언론 환경에 대한 비판도 또 여러 가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2차 대선 후보 사자 합동 토론회 준비 상황 그리고 또 언론의 편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모레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뭐 잡혔다가 취소됐다가 또 잡히고 뭐 얘기가 많다 보니까 예. 모레 11일 날 한국기자협회가 대선 후보 사자 합동 토론을 주최하게 되었는데 예. 자,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 그렇습니다. 의미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원래 이제 애초에 2월 8일로 토론회가 잡혔다가 네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 기자협회와 그 주간 방송사인 JTBC의 편향성 문제를 느닷없이 제기하는 바람에 네네네. 이게 좀 무산이 됐었죠. 그러다가 제가 2월 9일 날 각 당을 좀 접촉하면서 네. 다시 이제 그 11일로 합의가 됐습니다. 11일로. 원래 이제 국민의힘은 10일을 원했는데 네. 그날이 공교롭게 또 손 없는 날이라는 또 뒷말을 낳았죠. 그래서 네네. 결국 11일 내일 모레죠.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종편 4개 채널 그리고 보도 채널 2개 해서 6개 방송사에서 중계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이 기자협회와 또 주간 방송사인 JTBC의 좌편향성 예.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나요? 전혀 몰랐죠. 저희는 주최 측이고 네네. 또 저희 그 토론회 초청에 다 응해가지고 4당 관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롤 네. 미팅을 하던 자리였거든요. 네네. 근데 느닷없이 기자협회 편향성을 제기했는데 기자협회는 아시겠지만 뭐 전국에 195개 언론사 그중엔 조중동도 있고 한겨레 경향신문도 있고요. 어떤 이념적인 어떤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제기했던 황상무 전 KBS 앵커조차도 기자협회 회원이었었고요. 네네. 근데 기자협회를 편향적이다고 한다면 본인이 본인이 소속돼 있던 단체가 편향적이었다는 건지 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네. 그날 황상무 그 국민의힘 그 협상 실무자의 얘기는 그 처음엔 진행자를 문제 삼다가 기자협회가 지난 총선 때 특정 정당 비례대표를 추천했다 이러면서 이제 공세를 폈는데 그때 기자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추천을 철회했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기자협회는 의사협회나 약사협회처럼 직능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정당에서든 비례대표 추천 의뢰가 오면 네. 추천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도 추천이 왔다면 아마 거기 성향에 맞는 언론인을 왜냐하면 원내에 그 직능단체 대표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 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당이든 대표를 추천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기자협회가 최종적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천을 철회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추천 철회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기사를 보여주고 본인이 이제 확인을 못했다면서 잘못을 시인하는 그리고 또 JTBC 같은 경우에도 손석희 사장의 편향성을 들고 나왔는데 네. 지금 손석희 거기 안 사장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사장인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사장이 아닌 것도 모르고 네. 그 해외에 머물 계신데 그래서 어떤 점이 편향적인지 설명은 물론이고 이 좀 그 설명도 없었고요. 너무나 그 참석자들이 황당해했습니다. 이 협상이 잘 돼가다가 정말 이게 판을 깨려고 나온 사람 같은 어떤 느낌을 줬습니다. 네. 그 기자협회와 주간방송사인 JTBC의 좌편향성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합동토론회가 11일 날로 다시 잡히게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잡혔다면 뭐가 어떻게 지금 조율이 된 겁니까? 예, 다 조율이 됐고요. 사실 제가 이제 어떤 변동이 있었던 거죠? 각 정당을 접촉해서 11일로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 JTBC 주간방송사였는데 4개 종편과 2개 보도 전문 채널 6개 방송사가 공동 주관을 하는 걸로 이제 됐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주최 6개 방송사 주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6개 방송사 추첨을 통해 가지고 MBN을 키사로 정했습니다. 예, 키사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소를 이제 봐야 되고요. 스튜디오를 거기서 그렇죠. 샀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것들을 다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화면에는 지난번 지상파 3사 때 KBS, MBC, SBS 중계 때 어떤 방송사에서 하는지 다 모르잖아요. 주간 방송사는 키사는 KBS가 맡았지만 화면에는 KBS가 드러나지 않죠. 이런 것처럼 키사는 MBN이지만 6개 채널에선 MBN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요. 장소는 이제 그 충무로 사옥 MBN 매경 미디어 센터 스튜디오에서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사회자는 중립적인 인물. 그래서 대학 교수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이제 추첨을 했는데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윤석열 후보 순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투표로 정해졌다는. 예, 추첨을 했습니다. 예. 추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JTBC 외에 MBN이나 TV조선 뭐 등등의 그렇죠. 채널 A 그리고 또 YTN, 연합뉴스 TV 이렇게 6개 채널입니다. 네.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좌편향이 좀 희석되었다라고 그래도 동의가 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좀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그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서 지난번 지상파 3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머지 6개 채널로 다시 시청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 1차 토론을 보고 난 그 국민들의 전반적인 어떤 반응들이 좀 맹숭맹숭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또 많은 분들이 이게 뭐 전초전, 탐색전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 이번 2차 토론 같은 경우는 좀 뜨거워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데 어떤 점에서 좀 기대를 하고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쟁점 토론이 좀 많이 진행될 전망인데요. 그러니까 1차 토론 때 다루지 않은 주제를 좀 우선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2030 청년 정책. 그러니까 2030이 이번 대선에 거의 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또 지난번 토론 때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주제 토론을 넣었고 또 자유 토론이 있는데 자유 토론에서 이제 그 밖의 주제들을 오히려 자유 토론에서 굉장한 어떤 공방이 예상되고요. 지난번에 그 주도권을 쥔 후보자가 상대 3명 중에 2명 이상에게 질문을 하는데 특정 1인에게만 이 질문을 쏟아붓다가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유식적으로 다른 한 분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 주도권자가 질문할 때 1분이 남았을 때까지 2명 이상의 질문을 안 할 시에는 사회자가 개입해서 재고지를 하는 그렇게 좀 바꿨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한국 기자협회라는 곳에서 뭐 주관사인 그런 토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어떤 그 언론관과 관련된 그런 검증들도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들에 대한 언론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도 이번 토론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언론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기자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서 이 어떤 그 언론 환경의 시스템의 문제이지 이게 일선 기자들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기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 관련 질문들을 언론 단체들한테 좀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그 대안으로 현업 언론단체들이 무조건적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라는 대안을 좀 내놓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 그다음에 이 포털이 지배하고 있는 왜곡된 언론 생태계를 좀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런 방안, 그다음에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방안, 또 방송법이나 신문법 같은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통한 언론개혁의 입법 개정 문제.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게 지역 언론입니다. 지역 언론이 거의 이제 사라지다시피 하고 있는 사장이라는 단어도 모자랄 지경인데 이렇게 지역 언론을 살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언론관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 특히 요즘에 더 필요한 그런 또 담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는요 한국기자협회를 포함한 언론 그 현업 단체들이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거대 양당과 대선 캠프의 언론 겁박을 규탄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고 하는데 자, 이 언론 겁박 이게 좀 강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어떤 검증을 하거나 비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그 무조건 보도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몰고 가면서 그 정치적 어떤 이 편향성이나 또 이 뭐 자신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그 두 양당에서 이 언론을 상대로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16차례나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나 PD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송 여부에 대한 어떤 노골적인 편성 개입이라든가 습관성 항의 방문, 또 언론 겁박, 소송 위협 이런 것들이 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그 거대 양당의 이런 행태가 언론 보도의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하고요.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거대 양당 일부 정치인들과 일부 지지자들은 이 양심적인 언론인들의 후보자 검증 취재 보도에 대해서까지도 아무런 근거 없이 가짜뉴스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고 네. 언론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가 사상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그 상황인데 언론에 책무를 다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어떤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허위 조작 정보는 이 확산시키면서 네. 정작 열심히 일하는 이 기자나 PD들의 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나 좀 위협을 가하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근래에 있었던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예.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MBC 찾아간 거가 일단,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뭐 얼마 전에 그 SBS 이재익 PD가 예. 또 방송에서 물러나게 되는 하차한 것 그런 예. 일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뭐 여러 차례 양당에서 YTN 찾아가서 또 예. 항의한 것 이런 것들입니다. 네네.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대선 국면에서 대선 후보들 모두 이게 이제 모두라는 게 어떤 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서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당은 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야당은 여당 쪽으로 이 언론관이 전반적인 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비판 혹은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언론을 누구 편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너무 넌센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언론이 어떤 특정 후보를 그 지지해서는 안 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설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후보를 지지하게 돼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언론에 대해서 어떤 매체는 누구 편 이렇게 인식하는 게 좀 잘못됐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년 전 국정농단 사태 때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정말 열심히 파헤쳤고 그러니까 이제 극렬 보수 지지층이 조선일보 절도운동을 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이 조국 장관 사태 때 이 조국 장관을 새로 장관에 임명되면 그걸 검증하고 파헤치는 건 언론의 몫이거든요. 정상적인 언론 활동을 했음에도 뭐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 그런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가니까 한겨레 일부 진보 독자들이 극성 독자들이겠죠. 한겨레 절독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언론이 정파적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언론의 이런 정상적인 검증이나 비판 보도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하고 다르다고 해서 뭐 절독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시도는 그 언론 자체를 정파적으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천만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도 물론 그 정파적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비판을 많이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 독자나 시청자들이 특정 언론을 자기들 입맛에 좀 맞게 이렇게 하려는 그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얘기하신 어떤 정파적인 그런 논조를 담고 있는 기사들이 각 언론사별로 나오고 있는 것도 또 지금 작금의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대선 전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레거시 미디어와 뉴 미디어 간의 대결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20년 전에 그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SNS의 힘이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민주당이 잘 적응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20년이 흐른 지금도 이 언론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나 좀 적응을 잘하냐고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여기에 좀 그 선거의 승패가 달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일례로 최근에 지상방송의 TV 시청률보다도 유튜브 시청률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하는 이 변화된 언론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클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짜 뉴스가 많이 횡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위험천만하고 여기에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론계 자체 내에서의 어떤 자정 노력들 이것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게 좀 가능할까요? 저희 언론 현업단체들은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언론 스스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또 우리 스스로
이것을 빨리 인터넷에서 기사를 삭제해가지고 피해 회복을 최소화하고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언론중재위원회라든가 거기서 중재가 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네네. 또 결렬되면 또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합형 언론 자율규제기구라는 걸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국회에서 만드는 뭐 징벌적 손배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언론 스스로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언론 스스로 자정하고 또 이런 허위 조작 정보에 스스로 대처해야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2차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 뭐 주관사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기자협회가 주체고요. 주체. 예, 6개 방송사가 주관이 됩니다. 네. 좀 좋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훈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친절한 경제씨. 자, 친절한 경제씨 오늘도 함께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지금 5시 45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그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소위 대박이 났다라고 하는 카카오페이의 임원진의 도덕적 회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여진들이 가라앉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 스톡 옵션 이 이야기는 뭐 예전부터 저는 스톡 옵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던 것이 아마 그때 그 닷컴 버블 있고 막 이런 시절 있잖아요.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인가요? 예. 그때 막 스톡 옵션 막 어마어마한 돈 막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예. 그래서 먼저 스톡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 이제 회사가 경영자 또는 이제 직원들한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장래에 일정 기간 내에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네. 근데 가격도 회사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시중에서의 주식 가격도 좀 싼 가격에 싸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벤처 회사에서 조그만 기업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네. 자기네들 돈을 줄 돈이 없으니까 급여를. 그러니까 나중에 잘 되면 우리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네네. 그래서 또 올라가면은 그걸 너 나중에 팔 수 있어. 어허. 근데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좀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주로 벤처 기업에서 많이 합니다. 벤처 기업에서 그렇게 많이 해서 또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받아줬다가선 이제 그게 만약에 그 회사가 대박이 나면 잘 되면 상장이 되면 뭐 이런 되면. 상황이 되면 잘 되면은 그게 이제 뭐 10배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근데 이번에 카카오페이 임원들은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장래에 일정 기간에 일정한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5,000원으로 가격을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 150만 이건 근데 기사전마다 좀 틀리던데 하여튼 뭐 150만 주라고도 하고 300만 주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그거를 경영진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경우 저도 처음 봤는데 8명의 임원들이 같은 날에 거의 똑같은 가격으로 매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5,000원에 사서 그때 시장가가 23만 원이었어요. 주식 가격이. 그래서 대표는 460억을 챙겼고 경영진 다 합쳐서 878억. 그래서 이제 먹튀라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경영진이 캐시화 시킨 그렇죠. 그 주식을 사서 총 합한 금액이 878억에 차익을 5,000원에 산 거 대비 23만 원에 팔았으니까 차익이 870. 그렇죠. 물론 이제 세금은 좀 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잘 되면 받는 것이 스톡옵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팔 수는 있는 상황이긴 했나 보네요. 그렇죠. 이제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분노를 일으켰냐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방송에서 얘기 안 한 거예요. 카카오 먹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매도 시점과 배경을 하고 좀 그동안에 이제 이 사람들이 경영진이 보여준 특히 대표 이율 배반적인 모습 그리고 이게 카카오가 이제 계속 요새 엄청나게 지금 입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나 한번 잘 설명을 드릴게요.
11월 3일 날 카카오페이가 상장이 됐어요. 그런데 24일 날 살 수 있는 권리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24일 날 그 5천 원에 주식을 삽니다. 24일 날. 그리고 한 3주 뒤에 12월 11일 날 20만 원 좀 더 넘게 그 일부를 매도를 했어요. 44만 주를.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똑같이 거래를 할 때 특정 증권사에 똑같이 다 맡겼어요. 그 7명도 가격도 똑같아. 한 날 똑같은 증권사에 똑같은 가격으로 주문을 냈단 말이에요. 그 임원진들 7명 다 같이. 한 사람만 가격이 딱 틀린데 가격도 한 몇백 원 차이 안 나게. 그럼 이게 결국 뭘 의미하겠어요? 한꺼번에 계획된 집단적인 계획이다. 네네. 네, 근데 그럼 왜 그날 했지? 이게 딱 따져봤더니 제가 봤더니 네. 이날 이게 이제 금요일이었거든요. 이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의 지수에 편입이 됐어요. 코스피 200은 우리나라의 대형 우량주예요. 편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보통 펀드 가입하잖아요. 네네. 펀드 우리가 가입하면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펀드 매니저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죠. 그렇죠. 돈이. 예. 그럼 펀드들이 그 코스피 200 그 올라가 있는 그 기업들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그날 딱 편입이 됐으니까 카카오페이를 우량주니까 지금 펀드가 살 거 아니에요. 예. 그날 사는 주문이 많은 날 팔기 쉽게 그날 한꺼번에 판 거예요. 아하. 그리고 또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 토요일, 일요일 날 쉬잖아요. 그 뉴스가 묻힐 수 있잖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거의 뭐 계획 범죄에 가까워. 물론 불법은 아니다만 뭐 그런 게 좀 하나가 좀 있고요. 네.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더 이제 많은 분들이 화가 났던 거는 맨 처음에 이 대표가 상장될 때 막 북치면서 네. 주주가치 제고하겠다. 주주도 이득을 최대로 보겠다. 네. 근데 자기는 최대로 돈 벌고 카카오 대표로 11월 25일 날 그 내정이 됐거든요. 네.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11월 3일 날 증시가 12월 24일 날 샀잖아요. 그 11월 25일 날 대표 보도자료 돌았잖아요. 그럼 훨씬 이전에 자기 카카오 대표로 갈 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카카오 대표로 갈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대표로 가는데 계열사 주식 또 갖고 있어? 이거 이해상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24일 날 빨리 사고 그다음에 가장 물 좋을 때 그날 코스피 200 편입된 날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될까? 근데 뭐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주가치 제고한다고 했고 실제로는 우리 여기 기관 투자자들 공모를 해서 공모주를 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의 60%는 의무 보유 확약으로 해서 일정 기간 6개월 동안 팔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다음에 일반 그 직원들도 우리 사주 조합에다가 일반적으로 그런 룰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1년 내에 또 기간이. 팔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제약이 전혀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좀 법적인 사각지대가 좀 만들어진 거죠. 예. 근데 가장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세금 아끼려고 한 거예요. 세금. 주식 양도세를 그 대주주로 판매되면 그 1년 내에 팔면 세금을 30%를 물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팔아면 대주주로 안 돼서 30%씩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작전을 온갖 머리를 써서 돈 한 5천조 갖고 있는 사람들은 2억의 세금, 그다음에 대표는 한 30억 정도의 세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게 카카오 내에서 김범수 의장이 몰랐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대주주로 돼서 양도세 30%면 돈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전에 팔게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몰라도 이상하지 않는가? 그렇죠. 이건 뭐 완전히 뭐 작전이잖아요. 작전.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이거는 뭐 경영진이 작전 세력과 똑같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기업 문화가 이 벤처인데 그렇죠.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그 운영이나 보여주는 행태는 뭐 재벌 같다. 네. 뭐 제가 오늘 그 정부 공식 그 사이트 들어서 봤더니 카카오의 계열사 수가 141개예요. 네. 이거 좀 어마어마한 문어발 확장이 되는 거죠. 대기업이네요. 예. 그리고 그 뒤에도 지금 상장을 대기하는 그 쪼개기 상장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굉장한 타격을 받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여차하면 제대로 안 될 확률도 높고 지금 주가도 하락되고 실적도 안 좋고 그러한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결정이 증시와 그 기업하고 임직원들한테 엄청나게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부정 효과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이런 것을 이제 임원진들의 모럴 해저드다라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만연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고요. 예. 네,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재벌 중심으로 정경 유착, 그다음에 불법 정치자금 제공, 그리고 뭐 분식회계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요새는 이제 거의 정경 유착, 불법 정치자금은 거의 없었다고 보고. 네네. 근데 가끔도 분식회가 일어나지만 굉장히 다양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3, 4세들은 뭐 마약이라든가, 다음에 CEO들의 각종 성 범죄라든가, 그리고 뭐 갑질들, 우리 뭐 대한항공 뭐 등등. 이 사람들 왜 그럴까? 하나는 이제 특권 의식에 이제 잡혀져 있는 거고요. 다음에 아무래도 법과 제도가 되게 미비한 거죠. 우리 실제로 보면 이번에 올림픽 때 쇼트트랙 보면서 우리 굉장히 분노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비디오 볼 때 심판장 혼자 보고 심판장 혼자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업들도 재벌도 오너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 저기 뭐 법적인 책임을 지는 등기 이사나 대표이사 아닌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결정을 짓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책임을 안 지는 거. 혼자 결정하고 혼자 룰 만들고 제왕처럼 하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누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다 권리를 줄 만한 사람이 주면 좋은 사람이 좋겠죠. 근데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게 네. 언론에서 네. 얘기하는 게 어떤 법과 제도적인 좀 강제적인 장치를 하려고 하면 네. 뭐 투자를 위축시킨다, 의사결정체가 미뤄진다. 그렇죠. 이게 이제 교황이 맨날 얘기했던 낙수 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네. 뭐 아무튼 언론이 먼저 이런 부분에서 재벌들을 위해서 나팔수가 되는 현실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경제씨 박주원 지속가능경제단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500m 동메달을 따면서 한국의 첫 메달을 안겼던 김민석 선수가 메달을 따지 못한 세계 랭킹 2위의 중국 선수를 토닥이는 모습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문화공정 논란의 편파 판정 시비까지 불거졌지만 김민석 선수의 이런 모습이 진정한 올림픽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또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기상의 뉴스공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